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평온할 것만 같은 제 인생에 저는 40대 초반에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어서 빨리 이 40대가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에 대해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보니 저희 40대에 다시 한번 꽃이 피길 희망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그 엄청나고도 잔인한 일에서부터 지금의 변화된 제 마음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엄마 아빠는 자식인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직장 잡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해라.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런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삼형제 모두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모두 좋은 직장들을 잡았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후로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은 뒤에 내 집 장만도 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맞선을 엄청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맞선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7급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전문적인 중매쟁이들이 줄을 서서 저를 장가 보내려고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처자는 저를 싫어하고 또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처자는 왠지 제가 거부감이 들더군요. 정말 거짓말 보태서 저는 100번 정도 맞선을 봤을 겁니다. 그러다 40이 되고 난 후 첫 맞선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저보다 4살 아래이고 중학교 무용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맞선을 보기 전에 저는 머릿속으로 이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눈이 크고 늘씬하고 세련된 여자일 거라고요. 예감이 좋아 나간 맞선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는 제 예상과 같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여자가 제 앞에 와서는 앉더군요. 외모뿐만 아니라 말씨며 행동까지 제가 그리던 그런 여성상이었습니다. 그 여자 앞에선 저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내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저는 이 여자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여자 역시 저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여자와는 10번 정도 데이트 끝에 극장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차 안에서 첫 키스를 했고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는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습니다. 자고로 여자가 얼굴 이쁘면 얼굴값 하는 거야. 얼굴값 좀 했겠는데. 그리고 저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엄마는 느낌이 좋지 않으니까 잘 알아보고 결혼해. 나야 명절 2번에 내 생일에 1번, 1년에 겨우 3번 보면 그만이겠지만 너는 평생을 데리고 살 사람이다. 잘 보고 판단해. 엄마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중매쟁이한테 저 사람에 대한 얘기, 저 사람 가족 얘기 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멀쩡한 제가
마흔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때가 있고 인연이 있는 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엄마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에게 한마디 더 보태더군요. 남자랑 여자는 다른 거야. 집안 좋지, 학벌 좋지, 게다가 학교 선생님인데 뭐가 부족해서 저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겠어. 느낌이 안 좋아. 사연이 있어 보여. 혹시 모르니 꼭 뒷조사해봐라. 엄마가 계속 느낌이 좋지 않다길래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 여자친구가 과거가 있다 해도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미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서 여자친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부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도 은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네 각시 내일 모레면 40이야. 노산이면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죽기 전에 손자 좀 품에 안아보자꾸나. 저희 어머니는 손주 생각이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죠. 자기야, 우리 병원에 가볼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부부 클리닉 같은 데 다니면서 노력한다던데 이번 참에 건강검진도 함께 받아보고. 그러자 아내가 시큰둥하게 생기겠지. 우리 조금만 여유를 갖자 라고 말하더군요. 장모님도 그러셨습니다. 딸이 내 체질을 닮았나 봐. 내가 젊어서 말이야.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서 시부모님 애간장 좀 썩혀드렸지. 결혼한 지 5년 만에 첫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낳은 게 저 딸인데 닮아도 하필 그런 걸 닮아. 아무튼 기다려 보세. 요즘은 말이야 건강 상태들이 좋아서 40 넘은 산모들도 건강하대. 저는 아내와 장모님의 말만 믿고 아이를 좀 더 천천히 가지려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정말이지 아침부터 비가 누군가가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로 아내가 전화를 했더군요. 반갑게 받았더니 웬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누구냐고 했더니 경찰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순간 무슨 일인가 겁이 덜컹 났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아내가 몰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혼수 상태라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다고요. 어디냐고 당장 달려가겠다고 했더니 인천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내는 여름 방학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평소 비 내리는 날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를 몰고 나갔거니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장모님이 와 계시더군요.
장모님도 경찰한테 연락 받으신 거예요? 물었더니 장모님은 아니 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리시더군요. 저는 응급실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딸이 깨어나질 못하는데 그저 덤덤 하더라고요. 의사가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하더군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당시 환자가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혼수 상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검사해 보고요.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매달릴 사람이 의사밖에는 없으니까요. 저희 아내 꼭 깨나겠죠?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두 분 천운을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외상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 말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두 분이요? 그러다 아내가 친구랑 드라이브를 갔나 생각을 했죠. 아, 아내 친구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제가 의사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는 왼쪽 이마만 좀 찢어져서 꼬맸고요. 큰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셔서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응급차를 불러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내가 깨어났을 때 제가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사무실에 얘기를 하고 2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휴가를 쓰지 못했는데 이번 참에 여름 휴가까지 몰아서 2주일 정도 아내 곁에서 병간호를 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2주일 안에는 아내가 깨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장모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매사 무슨 일이 닥쳐도 침착하시던 분이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원인이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머니, 이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곧 깨어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님을 매일 위로해 드렸지만 장모님은 한숨만 내뱉을 뿐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아내 곁을 지키고 아침에 사우나를 다녀오던 길인데 장모님이 병원 입구에서 어떤 젊은 남자와 다투고 계시더군요. 저 그림은 뭐지? 저 사람은 누구야? 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장모님이 공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달려갔죠. 장모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순간 장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잡고 병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병원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얘기를 나누던 젊은 남자는 제 시선을 피하고는 장모님께 인사를 하고 급히 달려가 버렸습니다.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저 사람? 그러자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장모님은 대답 대신에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장모님 뒤를 따라서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랬거든요. 동승자의 왼쪽 이마가 찢어져서 꼬맸다고요. 아뿔싸 장모님과 얘기를 나누던 그 사람의 왼쪽 이마에 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사고 나던 날 함께 있었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행동과 표정이 이상했던 거였습니다. 의심에 의심은 꼬리를 물고 여러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다 또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그럴 여자가 아니라고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응급실이든 보험회사건 아내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장모님에게 물어보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을걸. 어쩌면 저는 그 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내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신체에는 이상이 없고 그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자고 하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을 100%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입원한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아내의 핸드폰을 주더군요. 내 정신 좀 봐. 여태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어. 요즘 장모님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줄 때 역시 마치 죄 지은 사람 마냥 저의 눈치를 보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솔직히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 핸드폰을 받아 들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지켜보는데 갑자기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싶더군요. 사실 아내는 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 두었습니다. 걸어 둔다 한들 저는 한 번도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내의 핸드폰 내용이 궁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꼭 그 핸드폰을 열어보고 싶더군요.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어져 있더군요. 아내의 생일도 눌러보고 결혼 기념일도 눌러봤지만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혼자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아무리 부부래도 핸드폰을 보는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장난삼아 비밀번호 1234를 눌러보았죠. 그런데 참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열린 김에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떤 문자 메시지를 나눴으며 누구와 찍은 사진들이 있는지를요. 그런데 사진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첩에는 저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생긴 한 남자와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남자와 찍은 사진 속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 앞에서
장모님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였습니다. 왜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주말이면 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저와의 시간을 거부했었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잠자리를 거부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야 왜 아내가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불륜을 시작한 아내도 아내지만 무엇보다도 장모님에게 섭섭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가득한 채로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다짜고짜 장모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장모님, 왜 핸드폰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네.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자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휴대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저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믿었던 장모님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죄할 테니 제발 우리 딸과 이혼만은 말아주게. 부탁함세. 내 딸 끝까지 지켜줘.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만 삭히고 있던 저에게 장모님께서는 그간의 모든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자네랑 결혼할 때는 그 남자와 헤어졌었다네. 내가 결혼을 엄청 반대했거든. 그 나이에 번듯한 직장이 있어, 집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그림답시고 폰만 잡는데 그 예술이 밥을 먹여줘, 돈을 줘? 그런 사람에게 누가 딸을 주겠나? 그 남자가 내 딸과 대학 때부터 사귄 오랜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자는가. 그래서 극구 두 사람을 뜯어 말렸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모님은 한참을 우시더군요. 남편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 안정적인 남자 만나 결혼하거라. 그 남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딸이 마음 먹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자네를 만난 거야. 자네를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야. 분명 자네를 많이 의지했고 자네를 사랑했어. 장모님은 저와 아내가 잘 살아서 너무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전에 다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아내가 대학 동기들을 통해 그 남자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말에 아내는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달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남자랑 우리랑 무슨 악연인지 말이야. 쥐뿔도 없는 화가 나부랭이어서 두 사람 떼어 놓았더니만 이번에는 암 환자가 돼서 내 딸 발목을 잡은 거야. 내가 어쩌면 좋은가?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에게 완전 결혼 사기를 당한 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네. 자네가 알면 어떡할까? 입장을 바꿔서 내 아들이 빈 껍데기인 여자와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딸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온갖 욕설들을 다 퍼부었네. 그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은 더 굳건해지더라고. 화가 나서 서 있는 제 앞에 장모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정에 약해서 저 인간을 떼내지 못한 거야. 동정과 사랑도 구분 못하는 바보야, 내 딸이. 그러니 제발 우리 딸을 버리지 말아주게. 저 인간 죽으면 모두 사라질 감정이야. 내가 장담함세.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저는 장모님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동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으니 아직까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인연을 맺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장모님에게 서운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리고 장모님에게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거네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방황하는데 어느 날 그 남자를 제가 봐버렸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어슬렁거리더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그 인간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암 환자라더니 저의 약한 주먹 한 방에도 남자는 종이장처럼 쓰러져 버리더군요. 저는 겨우겨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입니까? 세 사람이 하나 되어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아내가 깨어나면 두 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모진 목숨이 아직 살아있네요. 저에게는 어떤 욕을 해도 좋으니 제발 그녀가 깨어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아내를 향한 이 남자의 사랑에 저는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구박을 하든 뭘 하든 당신이 뭔데 관여를 하는 거야? 오죽 못났으면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못 지키고 다른 남자에게 뺏겼을까?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사랑하는 여자를 잘 살라고 보내줬어야지. 암에 걸려서 나타나 어쩌라고? 당신이 제일 나쁜 인간이야.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허탈한 마음으로 저는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에 왔습니다.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또 하루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내와 헤어질 수가 없더군요. 그 남자는 곧 죽을 시한부 인생이고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아내와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 남자와 아내와의 불륜 따위는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낮에는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퇴근해 아내의 병실을 지키는데 아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더군요. 사고가 난 지 딱 16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저였으면 했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휴가를 내고 2주일 내내 아내의 곁을 지켰는데 결국 아내가 깨어났을 때 눈앞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휴가를 2주일밖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퇴근한 후에만 아내의 곁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제가 없는 사이에 그는 자주 아내를 찾아왔더랍니다. 그 얘기는 장모님도 제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이 상해서 장모님에게도 물을 수가 없었는데 간호사가 대신에 전해주더군요. 제가 퇴근을 하고 병실에 왔을 때 의사가 와 있더군요. 의사가 와서 아내에게 묻더군요. 저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요.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내는 자신의 이름도 또박또박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아내가 깨어났으니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며 가급적이면 아내에게 충격을 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군요. 장모님도 저도 아내에게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아내를 간호했고 어느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실을 옮긴 그날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은 토요일이라서 저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나갔죠. 산책을 나간 아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을 아내가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오랫동안 사랑해왔고 앞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뿐인 것 같아. 당신 속인 거 너무 미안해. 그 벌은 내가 살면서 평생 받을게. 그러면서 아내는 휠체어 사이에 있던 서류 봉투를 저에게 주더군요. 이혼 서류야.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게. 나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도 돼. 죗값 달게 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 아내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아내가 깨어나길 빌며 아내의 곁을 지키던 제가 정작 아내에게 들은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여려서 그래. 동정심은 사랑이 아니야.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동정하고 있는 거라고.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내가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인간의 일생을 동정하는 건지. 제 말이 끝나자 한참 후에 아내가 입을 열더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도 한 거였고 당신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기도 했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야. 제 가슴이 요동을 쳤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답답하게 말하는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대체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지금 환자이고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자. 태어나고 몸 추스르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내 인생은 평생 그 사람 한 명뿐이라고. 그러니 제발 날 좀 놔줘. 내 옆에 지금 그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우린 시간이 없다고. 아내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정말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해줘. 내 죗값 달게 받을 테니까 제발 날 좀 놓아주라고. 저는 도저히 사랑하는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아내가 깨어나길 빌며 아내의 곁을 지키던 제가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이혼 서류 봉투를 받게 되다니. 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펑펑 울더군요.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한부 인생의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차라리 암에 걸린 남자가 하루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얘기를 하고 아내를 며칠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모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아내를 찾지 않은 동안 아내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장모님을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정사정했습니다. 아내가 그리 독한 여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미안하네. 이제 내 딸을 놓아주게. 자네에게 못할 짓 한 건 내 평생 갚음세. 그 마음 잊지 않음세. 내 딸이랑 이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새 인생 시작하게. 미안하네. 제발 아내를 버리지 말라던 장모님이 이제는 아내를 놓아달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니까 제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1년 휴직계를 냈습니다. 사실 승진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저는 과감하게 승진을 포기하고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는 곧 죽을 것이고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돌려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2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도 휴직을 신청했거든요. 아내가 좋아하는 공연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하긴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다시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을 놓아달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혼 서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자존심 없어? 빈 껍데기랑 사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야 이미 던져버렸는데 새삼스럽게 또 찾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야. 그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당신 아직 젊잖아. 나 같은 거 잊어버리고 새 인생 살아. 부탁이야.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알게 된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과 함께 받은 이혼 서류 봉투를 저는 다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보다 제가 아내를 먼저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의 사랑을 오롯이 제가 다 받았을까요? 저와 아내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장모님이 폭풍 오열을 하셨습니다. 자네 나무랄 것 없는 남자야. 남편으로도 최고였고 사위로도 최고였네. 딸에 대한 내 욕심 때문에 자네에게 큰 상처를 주었네. 미안하네. 죽어서도 자네에 대한 미안함 잊지 않겠네. 그렇게 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놓아주었습니다. 벌써 제가 이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건너 전처의 소식을 들었더니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더군요. 처음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는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그 남자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나쁜 마음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한부를 선고받은 그 남자에게 기적이 찾아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전체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제 모든 마음이 정리됐을 무렵 고향의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혼을 했다는 말에 엄마가 노발대발 하더군요.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얼굴값 할 것 같더라니. 엄마도 참 얼굴값 한 게 아니라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욕하면은 엄마 벌 받아요. 사실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싶었지만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아내의 불륜이 아닌 성격 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덤덤하게요. 저는 복직을 해서 다시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든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제 두 번 다시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으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 앞에 꽃길만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전집을 하고 있는 60대 초반의 아줌마입니다. 예전에야 60대 초반이면
할머니 소리 들었지만 요새 60대면 청춘이죠. 가게에 오는 꼬마 손님들도 할머니라고 안 부르고 아줌마라고 불러준답니다. 기분 좋으면 서비스도 팍팍 주니까 저희 가게는 우리 시장에서 인심 좋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 버렸군요. 저에게는 숨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미어져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태껏 애를 쓰며 가슴에 묻고 살아왔지요. 그래도 이제는 웃을 수도 있게 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던 눈물도 멈췄습니다. 늘 가슴 한켠을 돌덩이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안고 가야 할 상처지만 이제는 그 얘기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제 식당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번화가의 유명한 식당에 취직을 했죠. 잡일을 도맡아 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월급도 다른 식당보다 많이 주고 음식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네요. 그러다 식당 사장님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식당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식당은 계속 나갔지요. 그리고 남편 쪽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부는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남편 밑으로 시누이가 2명 있었어요. 하나뿐인 제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1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생각했기 때문에 딸이 어릴 때에는 6살 난 늦둥이 막내 시누이를 키우고 있는 시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딸내미는 고모가 괴롭힌다며 징징거리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는 딸을 안아주며 달래줄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엄마를 위해 엄마 힘내세요 소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재롱을 부리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애정 표현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남편이 유일하게 웃는 시간이기도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고 우리 딸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식당에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다 드디어 제 가게를 갖게 되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며 두둑히 챙겨주신 퇴직금과 여태 못 먹고 못 입고 모은 돈으로 차린 제 가게가 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시장에 조그마한 전집이긴 했지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행히도 금세 입소문이 나서 장사도 잘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벌이가 시원치 않던 남편도 저희 가게 일을 돕게 되었죠.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여러 명 쓰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막내 시누이한테 일을 시키자고 했어요. 막내 시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몇 년 동안이나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도 남을 쓰느니 그래도 식구가 낫겠다 싶어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네요. 하지만 곧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출근하기로 한 첫날부터 지각이었어요. 물론 첫날은 초행길이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늦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제 시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가족 사이지만 돈을 받고 일하려면 출근 시간은 지키라고 하면 차가 막혔네, 지하철을 놓쳤네, 엄마가 늦게 깨웠네 등등
변명과 남탓만 늘어놓습니다. 일이나 잘하면 지각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몇 번을 알려줘도 머리가 나쁜 건지 솜씨가 없는 건지 덜렁거리고 칠칠 맞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반죽에 소금 좀 더 넣으라고 하면 설탕을 들이붓지를 않나. 채소 씻어 놓은 것 들고 오라고 하면은 들고 오다 넘어져 쏟아버리기 일쑤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실수를 하면 미안해해야 정상 아닌가요? 왜 설탕을 거기다 놓았나느니 넘어져 아파 죽겠다느니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부립니다. 게다가 같은 일을 2번을 해야 하니 시간도 비용도 낭비였어요. 그것뿐인가요? 친구가 근처에 놀러 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와 돈도 안 내고 전을 먹어치우기도 하더군요. 친구들 앞에서는 민망할까봐 살짝 불러다 주의를 주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입니다. 남편은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눈 감아주니 남편 믿고 더 그러죠. 어느 날은 하도 열이 받아서 시모한테 얘기했더니 호통만 치셨어요. 예, 넌 나이 어린 신우가 좀 실수하기로서니 그 꼴을 못 봐서 심통이냐? 어머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험한 일을 잘할 수 있냐? 모르면 알려주고 잘못하면 잘하는 일을 시키면 되지. 잘하는 일이라곤 없어요. 맨날 일만 저지르죠. 그깟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어디서 유세냐?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소리애비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차린 가게면서. 소리애비 돈이라뇨? 같이 번 거예요. 시끄럽다. 뭔 군소리가 그렇게 많냐? 장남이면 동생을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좀 데리고 있는 걸 갖고 생색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이게 됐네요. 갑자기 큰 시누이 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며 취직할 때까지 저희 가게에 나와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겁니다. 큰 시누이 딸은 공교롭게도 막내 시누이와 동갑이었는데 어쩌다 집안 행사 때 마주쳤을 때 참 버르장머리 없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막내 시누이한테 당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왠지 내키지 않아서 반대했지만 자기 집 식구들이라면 아주 끔찍히도 여기는 남편이 기어이 큰 시누이의 딸을 불러들이더군요.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람을 더 쓸 여유가 없다는 핑계라도 될 텐데 일이 바빠 정신 없는 걸 시댁 식구들이 뻔히 아니까 달리 거절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 우려는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 였어요. 큰 시누이 딸과 막내 시누이는 단짝이 되어 이제는 세트로 일을 망칩니다. 거기다가 큰 시누이 딸은 한술 더 떠서 예쁘게 부쳐둔 전을 낼름 먹어버리는 거예요. 뚱뚱한 체격에 먹성은 얼마나 좋은지 알바비보다 먹는 게 더 많을 정도였다니까요. 음식점에서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뭐라고 하긴 싫었지만 하도 많이 그것도 예쁜 것만 먹으니까 뭐라고 했죠. 경아야, 흐트러지고 찢어져서 손님한테 드릴 수 없는 걸 먹어야지. 그렇게 판매할 상품만 먹으면 어떡하니? 숙모도 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이왕 먹을 거 예쁜 걸로 먹어야죠. 어찌나 얄미운지 뒤집개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눈치 빠르게 나타난 남편이 안쪽으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2명의 시댁 식구 하는 짓이 속이 터져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에게 얘기하자니 남편 흉이 될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고3이던 우리 딸만이 유일한 제 편이었어요.
딸의 공부에 방해될까봐 길게 대화는 못했지만 틈날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엄마, 힘들지? 내가 막내 고모랑 경아 언니를 어릴 때부터 잘 알잖아. 아주 속이 터지다 못해 혈압을 끌어올리는 스타일들이지. 아, 맞다, 맞아. 우리 딸이 아주 잘하네.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어른 되면 엄마 힘들었던 거 다 보상해 줄 거야. 내가 우리 딸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딸과 대화하면서 딸의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건 큰 시누이 딸이 가게에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부터였어요. 매상을 정리할 때 아무리 계산해도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 가게는 현금 손님이 많고 바쁘다 보니 팔 때마다 정확히 적어놓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장사해온 짬밥이 있잖아요. 이 정도 팔았으면 어느 정도 벌었다는 느낌이 오는데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손님 상대를 하니까 제가 차고 있는 전대에 돈을 넣고 돈이 많아져 움직이기 불편하면 가게 안쪽 깊숙이에 있는 금고에 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돈이 비는 게 아니겠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저와 남편만 아는데 참 이상했어요. 물론 어쩌다 가끔 제가 주방에 있을 때 막내 시누이나 큰 시누이 딸이 전을 파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돈은 슬쩍 자기들 주머니에 넣는 걸 저도 압니다. 저희 가게 규칙은 제가 없을 때 물건을 팔면 매대 위에 매달려 있는 바구니에 돈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준다는 차원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고에 넣어둔 돈이 비는 건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절대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혹시 내가 착각했나 싶으면서도 은근히 막내 시누이나 큰 시누이 딸이 의심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중에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곳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고 싶다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결정하더군요. 사실 부모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속 깊은 마음인 걸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딸더러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 입학할 때까지 쉬라니까 용돈이라도 벌고 싶다면서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간에 알바비를 더 많이 준다면서 아무리 말려도 새벽 일찍 제가 시장에 나오는 시간에 같이 나와서 알바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딸과 함께 집을 나섰고 힘들지 않느냐는 제 물음에 엄마는 평생 이렇게 일했잖아. 난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뭘.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벌어서 너무 좋아. 첫 월급 타면 엄마한테 멋진 선물할게. 기대하시라. 씩씩하게 대답하면서 웃어주더군요. 그날도 언제나처럼 저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딸의 등을 다독여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딸 덕분에 행복하게 웃으며 시작한 하루였어요. 가게에서 장사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에 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내미! 저 윤솔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누구세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이송 중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왔고 남편에게 이끌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그런 불행이 올 리가 없다고, 이건 꿈이라고 생각했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고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남편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절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제 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웃는 모습,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엄마를 돕기 위해 용돈 벌이야 하겠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속 깊은 아이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은 다녀보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였던 내 새끼는 저의 전부였고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의연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숨이 막히기 시작하네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써야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제 유일한 낚시였던 딸이 사라지니 삶의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며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만취 운전으로 딸을 죽게 한 가해자가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기절해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시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아우들이 자주 병문안을 와줬고 우리 딸을 예뻐하던 아우들은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아우들이 진심 어린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언니, 이제 일어나야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소리가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언니, 지금 언니네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이래. 빨리 기운 내야지. 그렇게 아우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정신이 좀 들더군요. 아우들 말에 따르면 가게에서 일하던 막내 시누이, 큰 시누이 딸은 물론이고 이제 시모의 큰 시누이까지 나와서 설쳐댄다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있대요. 가게 앞을 너저분하게 어질러놔서 시장 상인들하고 싸우질 않나.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왜 맛이 없어졌냐는 손님에게 욕을 하지 않나. 아주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네요. 제가 딸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가게인데 비록 딸은 없지만 제 땀과 노력을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겨우 몸을 추슬려 다시 가게에 나갔어요. 제가 나가니까 시모와 큰 시누이는 나오지 않게 되었고 막내 시누이와 큰 시누이 딸도 제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제 얼굴은 전에 없던 차가움과 어두움이 가득 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만은 한결같이 대했죠. 얼마 안 가서 바닥이었던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슬픔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면서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제게 몸은 좀 괜찮냐며 맘에도 없는 안부를 묻더니만 결국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니도 건강 좀 잘 챙기고 좋은 것도 먹고 그래요.
얼굴이 아직 많이 안 좋네. 응, 그럴게. 고마워, 아가씨. 저기, 언니, 소리 사망보험금 받았잖아요.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한 3천만 석 달 뒤에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큰 시누이를 잠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경아가 영어가 좀 딸리니까 어학연수를 하고 오면은 다시 취직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데. 그리고 언니도 가게에 나오는 거 눈치 준다면서요.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가씨 딸이 실수투성이라 여기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아가씨 딸 어학연수하는데 왜 내가 도움을 줘야 해? 내 딸 목숨값으로 아가씨 딸 공부시키자고? 누가 그냥 달래? 좀 꺼달라고. 언니는 당장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냥 묵히는 돈인데 유용하게 쓰면 좋잖아? 이자 줄게. 이자 주면 되잖아. 닥쳐!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신 여기 오지 마. 생전 큰 소리 한번 안 내던 제가 눈에 불을 켜면서 소리 지르자 큰 시누이는 궁시렁거리면서 도망치듯 가버렸죠. 저희 가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옆 가게 아우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저를 달래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언니,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뭔데? 며칠 전에 내가 오후 늦게 나온 날 있잖아. 저기 길 건너 횡단보도 건너는데 언니네 막내 신우랑 큰 신우딸이 돈을 뭉치려 들고 낄낄거리면서 지나가더라고. 저렇게 큰 돈을 겁없이 들고 다니냐? 속으로 그러면서 월급 받았나 싶었는데 지들끼리 금고가 어떻고 소리생이라서 더하고 빼서 어쩌고 이러더라고. 전에 언니가 금고가 비는 것 같다고 한 얘기가 생각나서 말이야. 아니, 이것들이 금고에 손을 댔구만. 월급이야. 은행에서 계좌로 송금하는 거고 어쩐지 계산이 안 맞더라니. 예전부터 금고가 비던 것이 가게에 있던 쥐새끼들 짓이었네요.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딸 생일에서 태어난 연도 끝자리를 더한 거였는데 이 인간들이 이것저것 해보면서 번호를 알아냈던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어봤다간 분명 아니라고 딱 잡아 뗄 테니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게를 비우는 날을 잡아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겠다며 막내 시누이와 큰 시누이 딸에게 가게 좀 부탁한다고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곤 아는 아우의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 가게에 아우더러 두 사람이 안쪽으로 사라지면 알려달라고 했죠. 드디어 옆 가게 아우가 사인을 보내왔고 저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가자 역시나 막내 시누이와 큰 시누이 딸이 금고를 열고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고 옆집 아우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큰 시누이 딸은 엉덩방아를 찍고 막내 시누이는 돈을 다시 집어 넣으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주 난리법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막내 시누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으로 한번 장난삼아 열어본 거고 안에 돈이 있어서 만져본 것뿐이라며 시치미를 떼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제가 한두 번이 아닌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그냥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니까 그제서야 제발저린 두 사람이 다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더 이상은 못 봐주겠으니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며 막내 시누이와 큰 시누이 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 년이 쫓겨나자마자 시모와 큰 시누이가 득달같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 어쩌다 한번 그런 걸 가지고는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겁을 주냐며 저더러 못됐다고 퍼붓더라고요.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증거도 다 있다고 자꾸 화나게 하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니까 시모도 큰 시누이도 꼬리 내리고 저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눈에 가시 갔던 막내 시누이와 큰 시누이 딸은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친정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시게 돼서 남편과 상의해 300만 원을 수술비에 보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저도 모르게 4천만 원이 인출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털어놓는 얘기에 기가 턱 막혔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내쫓는 바람에 막내 시누이가 집에서 놀다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도 하겠다고 하길래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큰 시누이가 자기가 빌려달라고 할 땐 안 빌려주더니 왜 막내 시누이한테만 꿔주냐며 난리쳐서 큰 시누이에게도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소리 목숨값을 그렇게 함부로 써? 함부로 쓴 게 아니라 동생들 빌려준 거야. 말하면 빌려주지 말라고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당신 동생들한테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빌려줘? 아니야. 갚는 데 써. 그러니까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좀 봐줘. 어떻게 당신은 당신 식구들밖에 몰라? 소리가 나한테 어떤 딸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지 내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남기고 간 거잖아. 나한테는 그냥 돈이 아니라고. 여태껏 남편이 무능해도 투정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퍼붓고 있는데 시모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옆에 내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냐? 소리 아범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닥달을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시모를 맞았고 저에게 아무 말 말라는 듯 눈짓을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죠? 이가 아가씨들한테 돈 해준 거.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겨우 그것 갖고 이 난리냐? 오빠가 돈이 있으면 동생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우리 소리 목숨값이에요. 그래, 말 잘했다. 소리 목숨값이 어째 네 몫이냐? 우리 식구 모두가 나눠 쓸 수 있도록 소리가 주고 간 것 아니냐? 넌 장사하면서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 돈 다 싸질머지고 갈래? 그 돈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제가 시모에게 악을 쓰자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고 시댁 식구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남기고 간 돈에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새로 계좌를 만들어 이체해 두었죠.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이제 내 딸의 사망보험금은 내가 지키겠다며 제가 죽기 전에는 제 허락 없이 찾을 수 없다고 말해뒀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수술비도 친정오빠에게 부탁해서 우선 부담해주면 벌어서 다달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돈을 노리는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이닥치더군요. 막내 시누이가 빌려준 돈 다 날리고 이번엔 시모를 앞세우고 손 벌리러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시작한 일이 잘 될 리가 있나요? 2천만 원을 그렇게나 빨리 까먹었으면서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자 많이 쳐서 갚는다나요? 막내 시누이가 무능력하고 게으른 걸 뻔히 아는데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가 친정엄마 수술비로도 안 쓴 돈을 대책 없는 시누이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딱 잘라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을 꼬셔도 남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는 걸 알고는 시모가 한참 동안 저를 달래느라 애쓰더군요. 그래도 씨알이 안 먹히니 성질이 나는지 에라 이 나쁜 년! 이 도둑년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시모와 막내 시누이는 막말을 쏟아내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조용하더니 문제야 막내 시누이가 또 일을 벌였더군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사채를 빌려 쓴 겁니다. 막내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채업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빌려 쓴 건 1,000만 원인데 이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능력이 안 되면 인터넷 쇼핑몰이고 뭐고 빨리 접어야지. 어떻게 사채를 쓸 생각을 하냐고요. 다급했던지 저녁에 집으로 시모와 막내 시누이가 달려왔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시모도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돈 얘기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새 이자가 늘어서 이제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호구, 막내 시누이 같은 먹잇감을 지독한 사채업자가 놓칠 리 없겠죠. 울면서 애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나 정말 막내 시누이를 해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막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도와주면 앞으로는 돈 얘기 절대 안 한다니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급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제가 안 줄 거라고 판단했는지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그 돈이 네 돈이냐? 내 아들 돈 가로챈 도둑년 같은 이라고! 빨리 돈 안 내나? 시모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는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제 저도 안 참아요. 경우도 없고 몰상식한 시댁 식구들 아주 신물납니다. 하면서 시모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막내 시누이가 달려들더군요. 야! 내가 여태껏 참았는데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인연이? 내가 사채를 쓴 것도 너 때문이잖아. 네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야! 너야말로 까불지 마. 주둥이를 확 게임해버릴라. 내가 언제까지 네가 쌓아놓은 똥 치워야 되냐? 야! 이년아! 네가 뭔데 그 돈을 다 가져? 우리 아빠 돈 안 내놔? 내놔 빨리! 이게 이제 정신까지 나갔나? 아빠라니? 누구더러 아빠래? 제가 세게 밀어버리니까 막내 시누이가 뒤로 벌렁 낮아빠지는데 순간 분위기가 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안색이 달라지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 분위기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제가 남편을 다그치자 시모가 나서더군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말아마. 어머니,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시모를 말리는 남편을 뒤로 밀고 시모의 다음 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네 막내 신우 명진이가 소리애비 딸이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리애비가 총각 때 만난 여자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어.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하겠다면서 우리 아들과 애를 버리고 도망갔지. 그년을 대신해서 소리애비가 애들을 키우기로 한 거다.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쌍둥이였다면 나머지 한 명은요? 경아가 명진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딸 경아가 막내 시누이와 쌍둥이 자매고 둘 다 남편의 아이였다니. 제가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니까 남편이 와서 잡아주더라고요. 그 손길을 뿌리치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던 거죠. 시댁 식구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을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큰 시누이도 왔어요. 큰 시누이가 추가로 더 설명해 주대요. 남편이 낳은 쌍둥이 딸을 시모 혼자 키우기에는 무리라서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던 큰 시누이가 한 명을 맡아 키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우연히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쌍둥이 둘 다 한동안은 방황하고 힘들어했지만 자신들을 버리지 않은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하고 끝내지 왜 저를 끌어들여서 이런 배신감을 주는 걸까요? 철저히 저를 속이고 기만하면서 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았네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게 생각됐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의문이 풀리더군요. 큰 시누이 딸과 막내 시누이의 생일이 같다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둘이 얼굴은 정말 다르게 생겼지만 가끔씩 하는 짓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누이가 남편에게 애교 떠는 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쌍둥이였기 때문이었고 아빠와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25년을 바보같이 당했구나 생각하니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시모의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왕 다 알았으니 이제 호적 정리 좀 하자. 소리애비 호적에 올려준다 하면서 네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이제 우리 쌍둥이들한테 아빠를 찾아줘야지. 아니, 그건 또 무슨 개소리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자체가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덩달아 염장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실은 애들한테 언젠가는 호적 정리해주겠다고 했거든. 난 당신이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이제 소리도 없고 우리도 자식 없이 외로우니까 우리 쌍둥이들을 자식으로 호적에.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따귀를 있는 힘껏 갈겨 주었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휙 돌아가 버리니 시모와 큰 시누이가 달려들었고 저는 둘 다 밀쳐 넘어뜨려 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야! 이 쓰레기들아! 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귀중품 몇 개만 챙겨서 그 길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던 친한 아운에서 신세를 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리했어요. 도저히 그런 인간들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고 최대한 그들에게 제가 당한 것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처리해주던 전담 변호사를 같이 사는 아우가 잘 알고 지낸 덕분에 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됐어요. 대학생 딸을 두고 있다는 그 변호사는 제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든든했죠. 남편이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에서부터 사기 결혼이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피해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고 후련한 마음뿐이에요. 법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청춘을 바쳐 일군 시장의 전칙과 딸의 사망보험금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변호사로부터 딸의 일기장에 담긴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과 고생하는 엄마에 대한 애정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어요. 제 목숨만큼 소중한 딸이 끝까지 엄마를 지켜준 것 같아 많이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동안은 과거 시댁 인간들이 기웃거리더군요. 어떨 때는 전을 사는 척 말을 걸고 어떨 때는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네들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했답니다. 참 뻔뻔한 인간들이죠. 제가 투명 인간 대하듯 무시하니까 나중에는 욕을 하고 소란도 피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낸 적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와 친한 시장 사람들이 서로 짜고서 시댁 식구들이 나타날 때마다 들으라는 듯 크게 욕하고 망신을 주자 처음엔 싸우겠다고 덤비더니만 수적으로 밀린다는 걸 알았는지 그 뒤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시모였던 사람은 치매가 와서 사람도 못 알아본다 하고 남편이었던 사람은 쌍둥이 중 큰딸하고 살다 맨날 싸우더니 딸이 집을 나가 버렸다네요. 쌍둥이 동생은 어학연수 한답시고 필리핀에 간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고 큰 시누이였던 사람은 바람난 남편이 쫓아내는 바람에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답니다. 인정머리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안 됐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가슴을 멍들게 한 만큼은 본인들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딸의 그 귀한 목숨값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딸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했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딸도 기뻐했을 거예요. 이렇게 딸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고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생각보다 가슴에 상처가 아직도 크게 남아있지만 엄마는 힘내서 잘 살고 있다고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모두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이에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부터 지금 제 생활의 안정을 찾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고 머리가 좀 컸을 때 할머니가 부모님 이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연애 결혼을 했고 저를 낳고도 한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이런 방구도 없이 회사에서 아버지를 잘랐고 그 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의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다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렴풋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7살 때 유치원 졸업을 앞둔 마지막 소풍날, 저는 아침부터 이어진 부모님의 싸움으로 결국 지각을 했고, 결국 저를 빼고 반 친구들이 소풍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세상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를 못 이긴 아버지가 집에서 뛰쳐나가고 거실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엄마는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엄마와 아버지가 많이 멀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머리가 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저는 두 분이 다 저를 버리면 어떡하나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아빠가 저를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저를 키우는 게 힘이 부치다는 걸 알았는지 할머니와 저희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자라면서 부모님의 이혼을 숨긴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저의 기준으로 엄마는 없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성과 사랑으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대학을 낮춰서 지원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그러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신 두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혼한 집안 자식이면 대단히 서글프고 힘들게 살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도 제법 잘했고 할머니와 자라면서 배운 생활력도 있어서 대학을 가고 혼자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도 크게 힘들거나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대학 생활을 마치고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꽤나 괜찮은 국내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할머니 옷과 아버지 신발을 선물했는데 너무나 좋아하던 두 분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할머니는 제가 사들인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송이가 사준 옷 입고 가면 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세련되고 예쁘다고 한다. 네가 공부도 잘하는데 옷 고르는 센스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예쁜 손녀 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매번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저도 질리지도 않는지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사회인이 되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외부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우리 회사 사람들보다 다른 회사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많아 주말에도 출근했고 머리를 식힐 겸
점심도 거르고 잠깐 밖에 나와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이었는데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 일이나 하고 있는 게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서송이 주임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제 이름과 직함까지 아는 걸 보니 저를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무척이나 제가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저 울산의 땡땡테크 최재한 대리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네. 그럼요. 기억하죠. 일 있어서 서울 올라왔거든요. 이제 내려가려고 서울역 가는데 택시 타고 가다 딱 주임님이 보여서 내렸습니다. 제가 만나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 남자는 딱히 인상에 남을 만큼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울산이란 지역과 회사 이름을 들으니 한 3개월 전쯤에 계약건으로 미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게 생각날 정도였죠. 그는 저에게 계속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세히 늘어놓았습니다. 일은 언제쯤 끝나요? 글쎄요, 아직 꽤 많이 남아서요.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차 시간 좀 미루고 주임님 저녁 사드리고 갈게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편하게 하세요. 저도 일이 많아서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불편하니 그냥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쾌한 에너지를 가지고 친절한 얼굴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참 못할 짓이다 싶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일을 끝냈고 회사 근처에서 최 대리님과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부터 친구 얘기, 대학 때 다녀왔던 해외여행 얘기 등등 무슨 토크쇼 진행자처럼 하나의 끊김없는 이야기 구성과 화려한 말빨로 저의 정신을 쏙 빼놨어요. 울산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에게는 꾸준히 연락이 왔고 대학 때부터 몇 번의 연애를 해본 덕에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서울이라는 거리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밀어내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몇 번이나 무시를 해도 무시당한 적 없던 것처럼 상냥하고 따뜻하게 연락을 해오고 잊혀져 갈 쯤 되면 휴가를 내고라도 서울로 올라와 저와 밥 한 끼를 하는 그 남자의 꾸준함에 제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서울과 울산을 오가면서 힘들지만 애틋한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힘에 부치기는 했지만 가족 외에 누군가와 그렇게 깊은 감정을 교류해 본 적도 없었고 평생 이렇게 연애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자의 지고지순함과 꾸준함에 저는 결국 마음을 열고 미래까지 함께 꿈꾸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2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명절이면 할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와 한우나 과일 세트를 드리고 저녁도 한 끼 먹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 없어 송이야. 나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제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죽기 전에 식장에서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시집 가는 걸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고민할 것도 없이 모두 찬성이었어요. 그쯤이 추석이었어서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함께 갔었죠.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누나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며 모두 저를 마음에 들어할 것이니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했죠. 처음 그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한 분은 굉장히 낯을 가리는지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았고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무뚝뚝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날짜를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저 행복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20대였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던 날 남편은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는 언제 그만둔다고 말할 거야? 축의금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슬슬 얘기해도 되지 않나? 회사를 간다? 그럼 관둬야지. 집도 울산에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고 했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야.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는데 당신이 정말 예쁘신가 봐.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행복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결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깊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가 자신을 따라 울산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회사인데 울산으로 내려가면 서울에 사는 아버지와 할머니와도 물리적으로 많이 멀어진다는 점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옛날 분이신 할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결혼하면 남자 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겠니? 이 할미랑 아버지 걱정은 말고 넌 내려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들었던 회사도 그만두고 말이죠. 울산에 내려가서 다시 일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군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제가 하던 일을 경력으로 살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제가 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무기력함에 잠식되어 가던 어느 날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았던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얘기 들어서 연락했어. 네? 아니, 집에서 놀고 먹으면 뭐 할 거야, 젊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가게 일이나 도우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잖아. 안 그래?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전했나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누이는 가게를 크게 내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일이나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까랑까랑한 시누이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저는 내일부터 나가겠다고 했네요. 남편에게도 불만을 토로했지만 일이면 다 되지 무슨 일을 고르고 따지고 있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집에서 너무 놀고만 있으니까
내심 섭섭함이 쌓였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날부터 신우이의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남편보다 5살이 많았던 신우이도 남편 집을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더라고요. 이렇게 삐쩍 말라서 일이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생 부탁이니까 특별히 참고 일 시키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해. 알았지? 아, 맞다. 그리고 내가 나이도 더 많으니까 말 놓을게. 기분 나쁘지 않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밑반찬이랑 재료 손질은 다 따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홀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불판 좀 닦을래? 요즘 손님들이 청결에 예민해서 2번, 3번씩 닦아야 되거든. 저는 신우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대학 때도 장학금을 받아 돈을 아끼며 생활을 해서 이렇게 몸을 쓰는 고된 일은 한평생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홀서빙부터 손목이 나갈 것 같이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고기 그을린 자국의 불판을 닦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온몸에 파스를 붙였죠. 그마저도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파스 냄새를 풍기면 어떻게 하냐고 욕을 먹어 떼야 했지만요. 그렇게 1달 정도 일을 하자 직원들과도 좀 친해졌고 옆 건물 1층에서 밥집을 하는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와도 말을 트게 되었어요. 너무 몸이 고되어 근처 카페에서 달달한 커피 음료를 사서 가게 앞에 앉아 쉬는데 누군가의 뜨거운 눈길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자 그 밥집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어색함에 눈을 피했지만 몇 번 인사를 나누자 참 좋은 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하기엔 너무 일이 고되지 않아요? 좀 힘들긴 해요. 하하.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남자 대학생들만 쓰던데. 항상 그 집 여자애들은 못 버티고 다 나갔어. 그랬어요? 그랬지. 신우이랑 일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항상 진심으로 저를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손목 보호대를 사다 주시기도 했죠. 남편에게 스며들었듯이 저도 아주머니와 친해지면서 생전 안 하는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다 해줄 것 같던 사람도 결혼하면 변하는 거죠? 남자들이 다 그렇지. 어제 좀 싸웠어요. 아무래도 자기 누나 욕하는 건 싫은가 봐요. 신우이가 못 살게 굴지? 솔직히 말하자면, 네,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가씨가 예쁘고 싹싹하고 뭘 해도 잘하니까 질투하는 거야, 고년이. 익살 맞은 아주머니의 말에 웃음이 터졌죠. 웃으니까 이쁘구만. 좀 많이 웃어.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아버지랑 할머니랑 살 땐 잘 웃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내려와선 웃을 일이 많이 없네요. 아휴, 딱해라. 그래도 제가 잘 하려고요. 어쨌든 결혼하고 울산으로 따라 내려온 것도 다 제 결정이니까. 여기서 잘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예쁨 받고 싶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다 말하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도 처음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은연중에 저에게 엄마 없이 커서 요리는 할 줄 아니? 라면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내심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서러움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말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집에 가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거 밑반찬이랑 이거저거 넣었어. 네? 아니, 이런 걸 왜? 내 딸 같아서 그래. 예쁘기도 예쁜데 심성도 곱고 너무 착한 것 같아서 더 예뻐서 그렇지.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밥집 장사만 15년째야. 다른 건 몰라도 요리 솜씨는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은 적이 없다니까. 저는 감사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집에 가서 남편 퇴근에 맞춰 밥을 차리는 것도 힘에 부쳤거든요. 연애 때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 중 하나는 남편은 좋게 말하면 미식가, 나쁘게 말하면 반찬 투정이 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이 없거나 간이 안 맞으면 바로 저에게 핀잔을 주면서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주머니가 해준 반찬을 내놓으니 속도 없는 소리라면서 밥을 잘도 먹더라고요. 당신이 누나 가게에서 일을 하더니 요리 솜씨가 출중해졌어. 누나가 이런 것도 가르쳐줘? 와, 식당에서 사 먹는 것 같아. 속으로 식당에서 파는 거니까 식당에서 사 먹는 것 같지, 이 남의 편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겉으로 저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한 아버지는 반가운 저의 반응에도 한숨을 푹푹 쉬며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묻고 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설마 싶었죠. 너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다. 할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송이야. 멀리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너한테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계속 말려서 미리 전화를 못했다. 미안하다. 할머니의 건강은 제가 결혼을 한 후에 많이 악화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무심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남편은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네들 아픈 거 하루 이틀 아닌데 굳이 당신까지 가봐야겠어? 아버님 옆에 있잖아. 그냥 아프신 게 아니라잖아. 많이 위독하시대. 내가 가서 곁에 있어드려야겠어. 저는 바로 짐을 쌌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불편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가게에 일손 하나가 갑자기 줄어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 남편 밥은 누가 해서 먹이냐 같은 소리를 했네요.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다고 할머니 곁에 있어드려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언짢은 티를 잔뜩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일단 알았으니까 다녀와. 갔다 와서 보자. 저는 갔다 와서 보자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얼른 전화를 끊고 서울로 가는 기차를 끊었습니다. 서울역에 저를 마중 나온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새 많이 야윈 할머니는 제가 오자 기운이 없으시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죽기 전에 우리 송이 한 번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하느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나 보다. 할머니는 말로 아버지에게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매일 밤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저 저 살기 바빠 가족을 팽개친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죠. 제가 오자 정말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셨는지 밥도 잘 먹고 힘든 치료도 잘 견뎌내셨죠. 그러면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나 보다. 우리 손녀 닮은 예쁜 애기까지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야 내가 호강도 시켜드리고 나 닮은 예쁜 애기도 보여드리지. 알죠? 식사도 잘하고 치료도 잘 받고 그러면 내가 매주 이렇게 올라와서 할머니 옆에 있을 거야. 전 이제 자주 서울에 올라와 할머니와 아빠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와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매주 한 번씩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할머니가 아프신데 그것도 못하게 해? 누나 가게 일은 어쩌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지?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그냥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잠들어 버렸어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챙겨주질 않았다고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 지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시누이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무슨 놈의 남매 사이가 그렇게 좋은지 시누이는 이미 남편에게 다 들었는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네요.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차비는 어떻게 하려고? 기차값에 돈 낭비하라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닐 텐데. 제가 여기서 일해서 번 돈으로 충당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쩐지 할머니를 만나고 오자 예전에 똑 부러지고 당당하던 제 모습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부터 바뀌어버린 저를 매섭게 노려보던 시누이는 알았으니까 일이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6번 출근하던 걸 5일로 줄이겠다는 제 말에도 그러라며 쳐다도 보지 않길래 저는 다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치고 잠깐 짬이나 밥집 아주머니에게도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아주머니는 잘 생각했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뭔가 모를 든든한 지원을 받은 느낌에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낮부터 근처 조기축구회에서 50명이 넘는 단체 손님이 예약이 되어 있어 바쁘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테이블마다 불판을 깔고 밑반찬을 나르는데 벌써 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가 싶었죠. 어느새 가게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지나다니는 틈새도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고기 굽는 시간이 좀 지나자 여기저기 테이블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하기 시작했죠. 그럴 줄 알고 미리 주방에서는 뚝배기에 펄펄 끓는 된장찌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벨소리에 따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찌개를 날랐네요. 저는 막 불에서 나온 된장찌개 뚝배기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등 뒤를 누군가가 퍽 소리 나도록 밀쳤죠. 악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저는 된장찌개를 들고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제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에게도 그 파편과 국물이 튀었어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저는 제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고통에 차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죠. 너무나 뜨거운 느낌에 저도 모르는 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오히려 놀라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화상 입겠어. 여기 빨리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호들갑 떠는 손님들 속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정도 아닌데 엄살 떠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원래 엄살이 심해서요. 평소 같으면 카운터에 서 있을 신우이가 아까 제가 넘어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들었죠. 바로 저의 등을 내려친 사람이 신우이라는 것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쳤어요. 당신이 일부러 밀었지. 다 알아! 삽시간에 주위 시선이 신우이에게 향하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내 등 밀친 건 당신인 거 다 알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가 제 뺨을 내려쳤고 저는 그대로 다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뺨도 욱신거렸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내려다보던 신우이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저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다녀와서 보자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픈 걸 다 떠나서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을 하자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고요했던 가게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큰 소리를 낸 건 다름 아닌 밥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정말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생전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화난 표정을 본 적이 없어 저도 어안이 벙벙한데 아주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이 여편네야 저 밖에서 다 봤어. 당신이 이 아가씨 등 일부러 미는 거 다 봤다고. 뭐라고요? 이봐요 아줌마, 말 조심해서 해요. 잘 모르나 본데 나랑 올케 신우이 사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내가 미쳤어요? 일부러 넘어지라고 밀게?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내가 다 봤다고 했지? 어디 속일 걸 속여야지. 당신 미쳤어? 어쩌면 저렇게 격이 떨어질까? 어쩌면 그렇게 신부가 못해 처먹었어? 소뚜껑을 삶아먹은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신우이에게 아주머니는 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치다 한심하던 얼굴로 신우이를 노려봤죠. 격이 떨어진다는 말에 신우이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뭐라고? 말 다 했어? 당신이 뭔데? 뭔데 여기 와서 행패야? 아주머니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저만 들리게 속삭였죠. 얼른 병원 가서 치료받자고요. 이 상황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저를 데려가려는 아주머니의 팔을 신우이가 잡은 순간 신우이의 팔을 힘껏 내려치며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 이 건물 주인이다 왜? 곧 계약 만료인 건 사장이니까 더 잘할 테고 주변 상권에 피해주는 이런 고깃집 나는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테니까 당장 가게 빼요. 알았죠? 뭐라고요? 말기 못 알아먹어? 내가 여기 건물주라고 이 미친 여자야. 재계약은 없을 줄 알아. 당신같이 수준 떨어지는 인간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 제대로 망해봐야 정신 차리고 사람 되지 않겠어? 아주머니의 말에 신우이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안도 찬물을 갖다 부은 것처럼 싸늘해졌죠.
저는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가게를 나왔고 때마침 앞에 나타난 택시를 잡아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얼른 가서 치료해야 흉이 안 져. 아줌마,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병원으로 향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죠.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네요. 보자마자 딱 알겠더라. 어쩌면 그 어린 시절 본 게 마지막인데 그때랑 똑같니? 아니지. 똑같은 게 아니라 핏줄은 알아보나 보다. 네? 하필 시집을 가도 저런 집에 시집을 갔어, 내 새끼. 내가 네 친엄마야, 송이야. 보자마자 알아봤어. 이혼하고 떼놓고 온 내 새끼가 여기 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아주머니에게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늘 저에게 젊은 아가씨, 예쁜 아가씨라고 불렀고 저는 아주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송이야.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말도 안 된다고, 아닐 거라고.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신이 쓰더라. 내 새끼,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 생떼 같은 너를 떼어놓고 나 혼자 잘 살자고 도망쳤는데 하루도 너를 잊고 산 적이 없다. 하루도 너한테 미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네가 거짓말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또다시 엉엉 울고 말았죠.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든가 친정엄마가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다라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너무 죄스러워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생각을 애써 억눌렀는데 정말로 아주머니가 어린 시절 이혼해서 저를 떠났던 엄마였다뇨. 저희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긴급 화상 치료를 마쳤습니다. 눈물을 쓱쓱 닦고 머쓱한 기분이 되었는데 의사의 질문에 고민 하나 없이 대답하는 아주머니, 아니 엄마를 보자 또다시 울컥하더라고요. 보호자세요? 네, 얘 엄마예요. 한 채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저는 10여 년 동안 없었던 엄마를 되찾았다는 게 실감이 났네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은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잘못된 선택은 최대한 빨리 되돌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는 걸 엄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구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주방 일을 도와주시던 분에게 밥집을 넘기고 저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듣게 된 아버지도 많이 우셨고 서울로 올라온 엄마와 두 분이 따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다시 합쳐서 함께 살진 않지만 저는 새로 구한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면서 엄마 집과 아버지 집을 주말마다 왔다 갔다 방문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허수아비 같은 남편은 잃었지만 10여 년을 마음속에 묻고 살았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성공해서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보답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언제나 저의 수호천사처럼 저를 바라봐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도 들거든요. 남들은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혼 후에 너무나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기구한 저의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젊을 땐 교편을 잡았었습니다. 초등학교로 학교명이 바뀌던 바로 그 시기에 저는 교단에서 내려와야 했죠. 그런 뒤 작은 가게를 차려 아내와 함께 떡볶이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편을 놓아야 했던 이유는 간단했지만 너무 억울했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촌지를 근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저 역시 촌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돈으로 아이들을 나누고 편애하고 다르게 대한다면 그건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해왔죠. 그런데 그런 제가 촌지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저는 한순간에 촌지를 받은 비양심적인 교사가 되었고 동료들과 윗분들 등살에 거의 쫓겨나듯이 교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지 모를 사람의 고발이 있었다며 저의 주장은 들어주지도 않더군요. 빵 봉투에 거액의 돈을 넣어 저에게 건넸고 또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며 말이죠. 저는 제발 누군지 만나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기는커녕 빵 쪼가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에게 무엇 하나라도 받게 되면 이후에 똑같이 대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에서 말이 돌 수도 있고 또 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절엔 흔했던 소풍 도시락마저 학부모의 손을 거부하고 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직접 싸들고 가곤 했죠. 그런데 그런 제가 촌지를 받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을 한 게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러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더군요. 물론 당장 학교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보만 있었을 뿐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또 공무원 파면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학교에서 저의 위치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고 동료 교사들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등 윗분들께서는 이래가지고 학교 생활 할 수 있겠냐며 은근히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저는 결국 교편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지만 어렵게 이룬 꿈이지만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족들까지 촌지 교사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교편을 놓았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그리고 제 아이들과 아내의 생계까지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린 거고 다행히 장사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서 떡볶이로 우리 아들 학교도 보내고 자취방 보증금도 대주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생각도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그저 처음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죠. 내 주변의 일이 되었을 땐 그저 잠시 이러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놈은 제 인생을 한순간에 내리막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가게의 매출은 임대료를 내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는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판이라 미안하다는 말과 제가 가진 최대한의 돈을 끌어 모아서 퇴직금이라며 건네주고는 해고해야 했습니다. 대신 하루에 16시간씩 저와 아내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아내 대신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손질하고 가게를 열고 나면은 오후쯤 아내가 가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으려는 저를 꼭 집으로 보내더군요.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항상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차려진 밥을 먹고 또 금세 가게로 뛰쳐나갔죠. 아내 혼자 일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히 오후에는 근처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하고 잠깐 몰리는 시간이라 아내 혼자서는 벅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만 먹고 후딱 나가면 아내는 내심 감동받으면서도 괜스레 저에게 타박을 하곤 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일했으면 밥 먹고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또 나왔어? 나 감시하려고 나온 거지? 열심히 일하나 보려고. 그럼 저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곤 했었죠. 그래, 떡볶이 만드는 건 당신이 더 잘해도 장사는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러고 나면은 저희는 괜스레 둘이 마주보고 한바탕 웃고는 또 열심히 장사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해도 흑자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매달이 적자의 연속이었고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하는 가게세를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한 일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건물주가 정말 좋은 분이셔서 저희 사정을 많이 봐주셨다는 거였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떡볶이도 팔아주시고 임대료는 천천히 줘도 좋으니 힘내서 장사만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기도 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임대료가 밀려 쫓겨나고 있는 와중에 저는 그런 마음씨 좋은 건물주를 만나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제까지나 임대료를 못 낼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름아름 소개를 통해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8시간씩 교대하며 일하고 그 외의 시간을 잠자는 최소한의 시간만 빼고는 공사장에서 지냈습니다. 젊어선 교편을 잡았고 그 후엔 떡볶이 주걱을 잡으며 살아온 놈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정말 쉽지 않더군요. 벽돌을 이고 지고 나르는 일이 참 고된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지, 그러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지 느끼고 나니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내 새끼처럼 소중하고 참 감사하더군요. 평소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왔던 건물들이 사실은 수많은 땀과 피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물론 막노동을 하면서 늘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일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공사장에서 힘이 약하다고 무시당할 때도, 반장한테 욕을 먹을 때도, 내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용어를 잘 몰라
윗사람이 가져오라는 공구 하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놀림을 받을 때도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내 아내,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못할 일은 없으니까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게 바로 가장의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지나가 보자.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버텨왔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이 조금 안 되었던 어느 날, 그런 저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하게도 곧장 취업에 성공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들 녀석은 매일같이 일어나기만 하면 다짐처럼 이야기하곤 하더군요. 아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도요. 두 분 이제 쉬실 때 됐잖아요. 조금만 자리 잡히고 나면은 용돈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제 용돈 받으면서 효도도 받으면서 사세요. 아셨죠? 저는 그럴 때면 아들의 머리를 한번 쥐어봤고는 아직 네 아빠 튼튼하다고, 아들한테 용돈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아들을 출근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뒷모습을 보는 게 참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교직에서 내려오고 난 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럴 기회도 많았는데, 언제나 제 아들은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바르게 자라주었거든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신입사원이라 많이 힘들 텐데도 언제나 저희 부부 앞에서는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혼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에이, 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벌써부터 여기저기 난리라니까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더군요. 하지만 전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과거에 제가 혼낸 아이들이 지었던 표정이 보였거든요. 괜한 트집이었든 혹은 정말 잘못해서 혼이 난 거든 제 자식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보이니 마음이 좋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그런 날이면은 괜히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장난 한 번 더 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처럼 매일매일 아들 녀석을 출근시키고 또 녹초가 되어 퇴근하는 그 녀석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야근을 해야 한다며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직장인에게 야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저 역시 학교에서 일할 때 시험 기간이나 혹은 바쁜 기간이 되면은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저 아들이 너무 힘들지 않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들 녀석이 걱정되어 집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또 12시가 넘어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끝내 그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경찰입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큰 사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보호자께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순식간에 달려갔어요. 헉헉대며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아들은 수술 준비를 마치고 수술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저에게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용을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사인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술을 받는 사이 경찰을 통해서 아들 녀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애 왜 저런 건가요? 누가 저런 건가요? 가해자는 어디 있죠? 그게 경찰의 입으로 들은 사고의 전말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고 늘 다니던 그 길, 늘 타던 버스를 타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차 한 대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제 아들을 덮쳤고 얼마나 강한 충격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출혈이 너무 많아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원은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놈 어딨습니까? 그놈. 내 아들 저렇게 만든 그놈 어딨어요?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저렇게 착한 애를 왜? 선생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진정하시고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굳게 결심했다는 듯 경찰의 입이 열렸고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사고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고 술에 완전히 만취한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근처 공영 주차장에서 차를 훔쳤고 그 차를 가지고 도로 위를 위험천만하게 누비고 있었는데 누구를 치어도 언제든 칠 수 있었던 그 차에 치인 게 하필이면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경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 역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동의했죠.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고로 그 미성년자도 많이 다쳐서 다른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쩌면 죽을 수도 정말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내 아들을 그 기로에 몰아넣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그나마 다행인 건 기나긴 대수술 끝에 제 아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살핌은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아들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중환자실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상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 언제든 고비가 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의사의 말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을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할 시간조차 없더군요.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저희 집에서 그 엄청난 중환자실 입원비를 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막노동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 입원비조차 벌지 못했고 아내의 떡볶이 가게도 장사가 되지 않으니 적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의식도 못 찾고 있고 장사는 안 되고 가게세는 점점 밀리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있는 대로 끌어다 쓴 대출은 이자조차 내기 힘들었죠.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 떡볶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 작은 집 월세로 이사를 했고 그러면서 생긴 차액으로 겨우 치료비를 마련해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다시 깨어나 아빠라고 예전처럼 해맑게 불러주기만 한다면 그까짓 돈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말이죠. 그러던 중 제 아들을 담당하던 교수님이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서 담당 의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대신해 새로 오신 교수님이 제 아들을 담당하게 되셨고, 간호사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와 아내는 인사도 드릴 겸 또 아들 상태에 대해 상담도 할 겸 교수님의 진료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한 발 내딛자마자 교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저와 아내는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싶은 건 난데, 무릎을 꿇어야 할 건 난데, 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으시는 걸까 싶었거든요. 혹시 내 아들이 이제 정말 끝을 보이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죠. 그렇게 어리둥절해하며 멀뚱멀뚱 서 있는데 잠시 후 교수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는지 알 수 있었죠. 교수님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듣고 그 분의 가운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참 더듬었죠. 더듬더듬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제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군요. 아주 오래전 제가 교편을 잡고 있던 그 시기에 맡았던 한 학생이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학생은 아주 착하고 성실하지만 집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그나마 어머니가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환경이었는데 어머니도 술집에서 일하며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날도 그렇지 못한 날도 시험지에는 그저 무신경한 사인만 되어 있을 뿐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컨닝을 하다 들켜 부모님께 학교에 오셔야겠다고 전화를 한 날도 저에게 돌아온 답은 싸늘했죠. 그냥 두세요. 그렇게 살다 알아서 늙어 죽겠죠. 바빠서 그런 거 신경 못 씁니다.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지 않는 부모, 자신의 아이를 그런 거라고 표현한 부모. 그런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그 아이는 분명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아이였지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아이가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 선생님들에게도 점점 반항적으로 변해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육성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박까지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해가 바뀌면서 저는 그 아이의 담임이 아닌 그저 옆반 선생님에 불과했지만 그런 아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내 학생이었다면 영원히 내 학생이니까요. 그래서 제 월급을 털어 몰래 아이의 육성회비를 내주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 아내에게 부탁해 도시락 2개를 싸가서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죠. 저 말고도 그 아이를 혼내는 사람은 너무도 많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매가 아니라 그저 자기를 묵묵히 믿어줄 수 있는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그저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험을 본 날이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고생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소풍을 가는 날에는 많진 않지만 용돈도 조금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기다렸더니 아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아이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죠. 졸업식 날 저를 찾아온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선생님한테 꼭 보답할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아이의 말에 코끝이 시큰해져서 괜히 꿀밤을 한 대 놔줬습니다.
그리고 그저 너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해주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곧 학교에서 나오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제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제 아들의 담당 교수로. 저를 한참이나 올려보던 그 어린 학생은 이제 저보다 훨씬 커졌더군요. 그리고는 제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다면서 대뜸 큰절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중학교 가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처음엔 저도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초등학생이 아니라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네요. 장학금 안 놓치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었네요. 몇 번이나 선생님 뵙고 싶어서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학교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학교에 계세요? 지금은 교장 선생님 되셨겠죠?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던 그 학생은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 학생, 아니 이제는 제 아들의 담당 교수님이 된 그분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내도 뒤에서 훌쩍이더군요. 이렇게 잘 커준 게 너무 고맙고 또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어느덧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의사가 된 그 아이는 제 양손을 꼭 잡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 아들을 꼭 살려내고 말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염치 없게도 제발 부탁한다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매달렸죠. 그리고 병원비를 수납하기 위해 원무과로 향했는데 벌써 그 아이가 병원비를 다 처리해 버렸더군요. 저는 그 길로 곧장 달려가 그러지 말라고 돈을 쥐어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끝내 거절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돈을 쥐어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내주신 육성회비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선생님이 내주셨던 거 다 알아요. 모를 줄 아셨죠? 그러며 빙긋 웃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아비인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제 아들의 목숨에 매달렸어요. 제 간절함과 그 아이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정말 마법같이 얼마 후 제 아들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짧은 시간 의식을 찾았다가 다시 잠드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와 눈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엄마, 아빠라며 짧게 말도 하더군요. 그제서야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들의 담당 교수이자 제 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는 저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말처럼 제 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또 병실도 그 아이가 다 처리해준 덕분에 제 아들과 저는 특실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만큼이나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는 법인데 그 아이의 배려 덕분에 저와 아들은 정말 편안하게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제 아들 병실을 찾아와 생글생글 웃더군요. 그러더니 뒷짐을 쥐고 있던 손을 쓱 내밀어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하나 들어있었죠. 병원 근처에 있는 상가 1층의 어느 자리였어요. 이게 뭐야? 아,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저희 형이 쓰겠다고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계약금이고 보증금이고 다 줬는데
비워두긴 아깝고 해서. 사모님께 들었는데 떡볶이 장사하다 접으셨다면서요? 떡볶이 장사하기에 자리가 딱일 거예요. 학교도 근처에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선생님 쓰세요. 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는 사이 그 학생은 병실에서 쑥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형이 없다는 걸. 제가 아는 그 아이는 외동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동생이 생겼을 수는 있어도 형이 생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병실 문을 열고 따라 나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갔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는지 그 아이는 그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냥 속아달라고. 그 간절한 부탁에 저는 염치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가 마련해준 작은 가게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장사는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리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대박이 났죠. 입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먹는 집이 되었고 그쯤부터 코로나 상황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다가 강화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여유로워지니 마음도 여유로워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그저 즐거웠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오늘은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오늘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 왔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수다를 떠는 게 제 하루의 일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큰 사고였던지라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서 점점 퇴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건강을 되찾아 간다는 게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한 집은 손바닥만한 원룸이었고 그것도 월세집이었으니 아들 방 하나 만들어줄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면서 빚도 갚고 조금 더 번듯한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 침실과 마주보고 있는 아들 방을 바라보고 있자니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정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아들 녀석이 저 방에서 튀어나와 아빠! 하고 부를 것만 같았거든요. 이제 아들이 언제 태어나더라도 자기 방 하나, 자기 침대 하나는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 녀석은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 재활을 받아야 하고 보조기구 없이 걷는 것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더 이상 병원이 아닌 집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아들도 오랜 병원 생활을 청산한다니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더군요. 아들 녀석이 태어나던 날 제 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직접 병실로 찾아와 퇴원 준비를 도와주고 직접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전하며 더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었죠. 사실 어쩌면 고마운 것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에게 신세나지는 선생이라니 너무 자격미달 같았거든요. 그치만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 집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선생님의 취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여전하시다며 허허 웃더군요. 그리고 자기 덕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그 누구보다 멋지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항상 같은 마음이셨고 충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번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늘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선생님이 제 인생의 롤 모델이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도 고마워하지도 마세요. 이게 다 선생님의 선했던 삶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뿐이니까요. 말하는 것도 제법 중년 남성 티가 나더군요. 이제 제 허리에도 닿지 못하는 키로 허리를 꾸벅 숙이며 우렁차게 인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날 이후에도 저는 그 학생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가는 날도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은 내려와서 제 아들과 저를 보고 가기도 하고 또 외래 진료를 위해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죠. 혹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넉살 좋게 밥을 얻어먹고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좋았어요! 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지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피어오르고 아내에게 얼른 밥 차리라고 재촉부터 하게 되더군요. 저와 아내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어찌나 살뜰히 잘해주는지 참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자기 옷 사러 가서 꼭 제 것 하나, 제 아들 것 하나, 아내 것 하나씩 사와 가지고는 쇼핑하는 김에 사봤다며 주고 가기도 하고 제 아들을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가끔은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하기도 하는 그런 든든한 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은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정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소중한 인연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아픈 일 속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어느 곳에나 있다고. 요 앞에 골목 모퉁이만 지나면은 곧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방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나도 무례하셔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남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남자입니다. 성격 좋고 의리 있고 잘생겼고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몸 관리를 꾸준히 해서 멀리서 보면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멋진 남자죠. 게다가 학벌 좋죠. 부잣집 아들이죠. 제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남자입니다. 남자친구와 2년 열애 끝에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잘하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헤어숍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나름 엄청나게 신경을 썼죠.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려고 그랬는지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어숍에서 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겁니다. 운전을 시작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부랴부랴 카센터에 연락을 해서 차를 맡기고 남자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갔죠.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나중에 해결해도 될 문제이지만 헤어숍 주차장에 오래 차를 둘 수가 없어서 일을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해버린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예비 시어머니의 입이 뾰루퉁 나와 있더군요. 저는 나름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웃으면서 나긋나긋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예쁘게 보이려고 헤어숍에 갔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카사센터에 들렀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당황했겠구나 하시면서 저의 말을 받아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무응답이시더군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제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않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예, 이리 와봐 였습니다. 그것도 기분 상하게 손가락 끝으로 와 보라며 저를 부르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장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도자기 하나를 가리키며 저에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 너 온 김에 이것 좀 보고 가라. 구경 실컷 해. 네가 어디서 이런 걸 보겠니? 저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대체 예비 시어머니께서 뭘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도자기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이 가보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지. 저는 이런 보물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도자기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더군요. 도자기 자랑이 끝나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왕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 그러시면서 주방으로 이동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왕 왔으니 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마치 그 말의 속뜻은 다음엔 안 보겠다는 말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는 고프고 아침부터 헤어숍 가랴 카센터 가랴 돌아다니는 바람에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은 왜 그리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거기다 내내 긴장하고 있었던 탓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나름 싱글벙글 거리면서 얘기를 주고받더군요. 하지만 제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깨작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빙글빙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한다는 말이 너 시골이 집이라면서? 시골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의 본가에 대한 얘기를 잘못 전한 줄 알았습니다. 네? 시골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바로 튀어나온 말은 아닌데요. 시골이 아니라 광역시예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광역시가 시골이지.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나 다름없는 거야. 시골이란 단어가 평소에는 정감 있고 푸근한 단어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시골이란 단어는 왠지 어감에서부터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아니, 기분이 나쁘다 못해서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광역시는 시골이 아니죠. 엄연한 도시인데. 저는 딱 부러지게 말을 했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께서 광역시는 시골이 아니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광역시를 시골로 아시는 건지 너희들이 아무리 짓거려도 광역시는 시골이야.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라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시골 촌꽃들이 대체적으로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래서 예비 시부모가 될지도 모르는 분과 12시에 약속을 해놓고 1시에 온 거 아니야. 넌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이니?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시간이야. 시간은 돈이고 금이다. 총것이라 뭘 알려나?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해요. 총것이라니요. 그리고 여자친구 집 시골 아니라고요. 도시예요, 광역시. 엄마는 광역시의 의미를 모르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얘가 지금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그리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나라는 전통이란 게 있는 거야. 남자친구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에게 반박도 못하고 듣고만 있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됐어. 네가 그렇게 두둔한다고 해도 시골이 서울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나는 기분이 좀 그렇다. 사람 첫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나이 먹도록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1시간씩이나 늦고 말이야. 그러고는 과일 먹던 포크를 탁자 위에 소리내어 놓으시고는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밌게 놀다 가. 난 할 말 다 했다.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무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나이가 어렸으면 울었을 테고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결정을 했더라면 뒤에 대고서 한마디 했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분만 상해서 멍하니 있었을 뿐입니다. 남자친구는 기분이 상했을 저를 다독이기 위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얘기를 늘어놓더군요. 엄마가 평소 저런 분이 아니신데 되게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이신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러시지? 예비 시아버지 역시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행동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질투가 났나 보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느낀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빼앗긴 엄마의 말투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지방이 고향인 저를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일진이 사나웠던 건지 아침부터 일은 꼬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본 경험이었는데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인연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았고 불쾌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왔는데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광역시를 시골이라고 한 말도 기분이 상하지만 밥을 먹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다 가라? 니요.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뒤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역시를 시골로 착각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분명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는 험난할 거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여러 차례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집 앞으로 찾아온 남자친구를 집으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해야 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먼저 말문을 열더군요. 제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평소보다 과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자신의 노력에도 제가 미동이 없자 이번에는 제가 자신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부모님이 살아온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서울 토박이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셔서 평생을 서울 안에서만 어려움 없이 사셨대. 그래서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야. 다른 의도는 절대 없어. 지방을 무시한다거나 너나 너희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얘기들이 예비 시어머니가 어제 제게 보여준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 생각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 어떻게 광역시를 시골이라고 표현하지? 서울이 아닌 지역을 모두 시골로 표현하는 건 어머니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신 거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도 무시하신 거라고.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 기분으로는 찝찝해서 자기를 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미안한 마음도 컸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컸고 무엇보다도 결혼이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품과 가치관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으로 마음도 아프고 몸까지 아프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자신이 누구라는 소개도 없이 난데 지금 나 너희 회사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 잠깐 내려오려무나? 그러시는 겁니다. 전화 예절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고는 예비 시어머니처럼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다짜고짜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다른 날 약속 잡으시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안 바쁜 거 내가 다 알아. 자존심 그만 세우고 얼른 나와. 나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시간 없다. 그리고는 전화를 또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1층 커피숍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얘기는 듣지 않아도 뻔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여기까지 왔으니 얼굴을 비춰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숍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너한테 따지러 왔다. 내가 널 총꽃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저는 당당하고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참 웃기는 애다. 넌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게 맞기는 하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총꽃이라고 말을 했다고 이별 운운하니? 너 혹시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내 핑계대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너 남자 많지?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처자들 인기 좋잖아? 안정적인 직장에 있어서 남자들이 줄 서니까 우리 아들 따위는 아쉬운 거 없다 그런가 본데 너 알아서 하렴. 우리 집안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너 우리 아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러시면서 한다는 말이 자신은 서울 사대문안 양반집 딸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집안이긴 하더군요. 자랑할 만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서울에만 모든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울 안에 모든 문화시설과 중요 기관들이 모여 있다고 한들 작은 나라에서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뭐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말처럼 예비 시어머니를 옛날 사람이라고 충분히 치부해버리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예비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촌것이 서울에 올라와서 죽어라 공부해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총꽃 소리를 듣더라도 꼭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어머니라든가 어르신이라던가 하는 표현 없이 저기요 라는 표현으로 말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저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 사대문 안에 평생 사셨던 분들은 상대의 마음 따위는 배려하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총것이라니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한다는 말이 너희 부모님 건축 나부랭이 막노동 하시나더니 네가 아주 본 것 없이 자랐구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축 나부랭이 막노동이요? 그래, 건축 나부랭이라고 했다. 너는 어르신한테 저기요 라고 해도 되고 난 그러면 안 되니? 나 참.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막노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건축가시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알았다, 알았어. 막노동도 따지고 보면 다 예술이지 뭐. 하시고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은 정말 헤어질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차마 네 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더니 그래, 답을 못하는 거 보니 내 아들하고는 헤어질 생각이 없고 나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거네? 너 그런 거지? 순간 저는 네,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우리 서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난 내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넌 내 말에 적응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만 시간을 갖자꾸나.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는 휑하니 가버리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30분도 채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분이 다 있나.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가 사무실로 찾아갔다면서? 미안해서 어떡해.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저와 만났다는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또 예비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한참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막노동이 아니라 건축가라고 해도 믿지 않으실 거고 광역시가 시골이 아닌 도시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테고요.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된다면 저는 계속해서 총껏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할 거고요. 그런 상상을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애기와 친절은 아쉬웠지만 남자친구와 완전히 결별을 하기로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사이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논문을 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귈 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자친구와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친구가 서 있었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제 눈에는 남자친구만 보이더군요. 4년 전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처럼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달려가서 남자친구를 아는 척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여기서 아는 척 하면은 다시 만남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른 제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더군요. 느낌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를 붙잡은 사람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차나 한잔하자고요. 제 눈빛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마주 앉아 그간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남자친구는 다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때 심하게 말했던 게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속내야 어쨌든 총것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를 인사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를 보시더니 많이 흡족해 하시더군요. 무엇보다도 남자친구는 저희 본가집을 보더니 너무나 이쁜 집이라고 감탄을 하더군요. 이 집은 저희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신 집이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저희 본가에서 남자친구와 저는 부모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아빠가 학회일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일도 보고 상견례도 하고 내려가실 계획이었죠. 상견례를 할 장소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인데 이 집은 저희 아빠와도 인연이 있는 집이랍니다. 이 한정식 집의 설계를 아빠가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자신의 건축물에 들어선 아빠는 군데군데 실내를 둘러보셨습니다. 애정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모습을 보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또 서울 자부심이 발동을 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 한정식집은 처음인가 봐요? 그러게요. 시골에만 계셨으니 언제 이런 곳에 와보시기나 했겠어요? 일행으로서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둘러보고 싶은 만큼 둘러보세요. 언제 또 이런 곳에 와보시겠어요? 호호호. 그러시는 겁니다. 제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눈치를 채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러고는 얼른 말꼬리를 돌리셨습니다. 건축 하신다더니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그렇죠. 하고는 아빠는 건축물들을 꼼꼼히 둘러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견례 전에 아빠에게 기뜸을 해드렸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고 지금도 서울 사대문 안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자랑에
돈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친구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도 자신이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듣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콧대가 높을 수밖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벼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조금만 겸손하셨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가 더욱 빛나 보이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과시욕과 말투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저 웃고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두었던 점도 있지만 두 분 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눈에 거슬렸는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기어코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두 분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셨어요? 아무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 촌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잠깐 유리창을 열어서 환기 좀 시킬까요? 어디서 이렇게 촌냄새가 나는지. 촌것이라고 저를 무시하더니 이젠 저희 부모님에게서 촌냄새가 난다며 유리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다니요. 저희 엄마가 참다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시골 냄새와 서울 냄새가 다른가 보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말리더군요. 공기 자체가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아빠 역시 불쾌하셨을 텐데 웃고 넘기시더군요. 저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서 얼른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또 지나치세요. 저희 부모님들요, 촌사람 아니고요. 유학까지 다녀오신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콧방귀를 끼더군요. 유학? 그 나라에서도 어디 촌에 사셨나 보구나. 친정 부모님은 교양이 있는지라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돌아서서는 기분이 상해하시더군요. 집에 돌아왔는데 2년 전 그때 그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걸 엄청 후회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촌냄새가 난다며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저에게 촌것이라 낮잡아 부르던 예비 시어머니가 꼭두새벽에 가보를 안고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품에 떡하니 안겨주시더군요. 그 가보는 제가 남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구경하라고 했던 장식장에 있던 그 도자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사람을 몰라보고 말이야. 너야말로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제발 내 며느리가 되어다오. 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나고 자란 그 높은 콧대는 어디에 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돈으로는 매길 수 없다는 집안의 가보를 제 품에 들이밀며 저에게 며느리가 되어달라며 싹싹 빌다니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상견례를 했던 한정식집을 약속이 있어서 다시 찾았나 보더라고요. 그때 사장님께서 저희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때 같이 왔던 유명한 건축가 분과는 어떤 관계냐면서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설계하신 분이라고요. 그 한정식 사장님 얘기를 듣고 예비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캐고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슨 우연입니까? 최근 예비 시아버지의 남동생이 별장을 짓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설계를 의뢰했는데 아빠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뒤늦게서야 저희 아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공기관 건축물은 물론 연예계 스타들의 집도 설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더불어 저희 아버지께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한 건축학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면은 나에게 언지를 줬어야지. 사람을 왜 그렇게 바보를 만들어? 그러자 제가 한마디 했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총것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말한들 믿으셨겠어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몰라봤어. 그래서 또 제가 똑부러지게 한마디 했죠. 어머니는 사람 겉만 보고 평가하시나 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지역에 따라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과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 보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군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 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 왜 그랬나 모르겠다. 내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봐. 예비 시어머니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호들갑을 떠시면서 저에게 애교와 아부를 동시에 부리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저희 회사 앞에 오셔서 저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기도 하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문화생활을 같이 하자면서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좋게 표현해서는 참 귀여우시고 나쁘게 표현해서는 참 속보이는 짓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평생 살다 보니 제 시야가 좁았나 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사돈 맺어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갑시다. 그러시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하셨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손에 가락지 하나를 끼워 주셨습니다. 이 반지는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입니다. 큰 며느리에게만 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감 나간 거랍니다. 마치 오늘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 약혼식 같았습니다. 양가가 수준이 맞아서 제가 참 흐뭇합니다. 이렇게 귀한 인연인 줄도 모르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남자친구의 성품과 미래라고요. 저는 요즘 고민입니다. 남자친구가 좋기는 하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다시는 사람을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는 하시지만 그때 총것이라고 했던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요. 저희 아빠가 잘 나가는 건축가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앞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무시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거슬리기는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와 하는 거라지만 그때의 그 충격이 저는 지금까지도 가시질 않고 있네요.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보채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갑옷까지 저에게 주면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할까 저는 지금도 고민 중이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결혼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